할아버지는 나를 죽은 여자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40년 전에 죽었어야 할 여자 하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떨리고 있었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죽어가면서 내게 비밀을 하나 남겼다.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가 남을 거라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 말을 하던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강서율, 17살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내가 전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50년 전에 묻혔어야 할 사랑 이야기의 한복판의 말이다. 산골 마을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왜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혼자 보내려 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들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이곳은 지도에서나 볼 수 있는 점 하나에 불과했다. 아스팔트 대신 자갈길이 있었고 편의점 대신 구멍가게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골목 끝에 내가 찾던 곳이 있었다. 철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나를 멈춰 세웠다. 똑딱, 똑딱, 똑딱. 수십 개의 시계가 서로 다른 박자로 울리고 있었다. 마치 심장이 여러 개인 집 같았다. 나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정우 시계 공방이라고 쓰인 간판은 녹이 슬어 글자가 겨우 보일 정도였다. 나는 손에 든 메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맞다. 이곳이 내가 찾던 곳이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듯했다. 공방 안은 시계들의 무덤이었다. 벽을 뒤덮은 시계들 중 절반은 멈춰 있었고 바닥에는 부서진 부품들이 흩어져 있었다. 먼지가 햇살에 춤추고 있었고 나는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나는 그분을 만났다.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그림자 같은 노인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구부정한 등, 떨리는 손, 그리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눈빛. 그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멈춰섰다. 손에 들고 있던 시계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하연아, 정말 너냐? 50년을 기다렸다고. 내 심장이 요동쳤다. 이 할아버지는 분명 치매에 걸린 것 같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걸까? 그리고 하연이라는 이름은 또 누구인가? 나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저는 강서율입니다. 강진호의 딸이에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지셨다. 혼란과 실망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리셨다. 아니다. 하연이는 이미 말을 멈추고 나를 다시 바라보셨다. 하지만 똑같아. 정말 똑같다고. 나는 공방을 둘러보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먼지 쌓인 작업대 위에서 나는 기이한 것을 발견했다. 봉투 하나. 그 위에는 바랜 글씨로 하연에게 마이너스 보내지 못한 마지막 편지라고 쓰여 있었다. 편지 옆에는 반쯤 분해된 시계가 놓여 있었는데 그 시계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호기심이 이겼다. 가까이 다가가자 시계 속에 작은 사진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내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얼굴은 나와 놀랄 만큼 닮아 있었다. 마치 내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 사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가 나와 그렇게 닮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왜 나를 하연이라고 부르셨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할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특별히 정교한 회중시계 하나를 발견했다. 은빛 케이스를 열자 시계 뒷면에 작은 글씨로 하연 1978년 5월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1978년이면 거의 50년 전이다. 할아버지는 시계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보셨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지셨다. 이건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였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며 할아버지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아팠다. 나는 마을 도서관에 갔다. 작고 조용한 건물이었지만 책들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사서는 6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정우 어르신을 아세요? 사서는 잠시 멈칫하셨다. 아, 시계 공방에. 예, 알죠. 저는 서아련이라고 합니다. 혹시 하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셨나요? 그 순간 화련의 얼굴이 붉어지셨다. 어머, 어떡해. 그건 오래전 일인데요.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다. 화련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50년 전 그녀는 서울에서 온 대학생이었고 정우는 젊은 시계공이었다. 여름 한철 동안 사랑했지만 그녀는 도시로 떠나야 했고 정우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고 그때 약속했었어요. 제가 돌아오면 함께 시계를 만들어 보자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후회가 묻어 있었다. 나는 그 감정이 얼마나 깊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 같았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다. 정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기억이 안 나네. 하지만 가슴이 먹먹해진다. 왜 그럴까? 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시계 부품들을 만지며 무언가를 찾고 계셨다. 몸은 기억하고 있는데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주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마을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내리셨을 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정장 차림의 아버지는 공방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아버지, 진호야 왔구나. 할아버지는 기뻐하셨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서유리 때문에 온 거예요.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 순간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 깊은 골을 느꼈다. 왜 그렇게 차갑게 구느냐? 차가워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시계에만 신경 쓰셨잖아요. 저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다. 그러다가 작업대 서랍에서 조그만 나무 상자를 꺼내셨다. 이것 좀 보거라. 상자 안에는 아직 미완성인 시계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계 속에는 작게 접힌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초등학생이던 때의 사진이었다. 언제부터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서울로 떠날 때부터 언젠가 줄 생각이었는데 용기가 안 났다.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아버지, 미안하다, 진호야.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나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랑은 때로 서투른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화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가 기억하실 수 있을 때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화련은 며칠을 고민하셨다. 50년이 지난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공방을 찾으셨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아버지는 화련을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셨다. 하지만 화련이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할아버지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만들려던 시계가 있었죠. 당신이 누구시지? 화련은 더 조용해지셨다. 저예요. 하연.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커지셨다. 기억의 파편들이 조각조각 맞춰지는 것 같았다. 하연이야? 네, 정우 씨. 두 분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셨다. 젊은 시절의 얼굴은 주름으로 변했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다. 저도 돌아와서 고마워요.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자의 삶을 사셨지만 마음 한편에는 서로에 대한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나는 화련과 함께 할아버지의 다른 작품들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지난 50년 동안 계속해서 화련을 위한 시계를 만들고 계셨던 것이다. 서랍에서 찾아낸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하연이가 떠난 지 10년이 되었다. 오늘도 그녀를 위한 시계를 만들었다. 언젠가 돌아올 그날을 위해서 25년이 지났다. 하연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40년. 나도 이제 늙었다. 하지만 여전히 하연이를 기다리고 있다. 화련은 그 일기를 읽으며 조용히 우셨다. 50년 동안 자신을 그렇게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감동이자 죄책감이었을 것이다. 나도 기다렸어요. 정우 씨를 잊지 못했어요. 화련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궁금해졌다. 할아버지의 기억은 점점 더 흐려져 가셨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련과 함께 계실 때만큼은 맑아지셨다. 그분들은 매일 오후 함께 차를 마시며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셨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억이라는 것의 신비로움을 느꼈다. 서유라,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얼마나 멋있었는지 아니? 화련이 웃으며 말씀하셨다. 시계 만드는 모습이 정말 진지했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웃으셨다. 비록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해 보이셨다. 아버지도 매주 마을을 찾으셨다. 처음엔 나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할아버지와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 같았다. 아버지는 공방을 정리하며 할아버지의 삶의 흔적들을 하나씩 발견하셨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할아버지의 몸은 더욱 약해지셨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려고 노력하셨다. 그것은 나를 위한 시계였다. 서유라,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만드신 마지막 시계였다. 할아버지, 너무 소중한 건데. 시간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는단다. 이 시계가 그것을 기억할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았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서율에게 사랑하는 손녀에게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할아버지에게 시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었고 기억을 간직하는 보물상자였다. 그해 겨울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마지막까지 화련의 손을 잡고 계셨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과 화련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였다. 화련은 할아버지의 관 위에 그분이 만들다 남기신 미완성 시계를 올려놓으셨다. 이듬해 봄 나는 다시 마을을 찾았다. 공방은 아버지가 정리해서 작은 박물관으로 만들어졌다. 이정우 시계 박물관이라는 간판이 새롭게 걸려 있었다. 화련은 이제 박물관의 자원봉사자가 되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방문객들에게 들려주셨다. 시계는 시간을 재는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는 보석상자라고 하셨어요. 화련의 설명을 들으며 방문객들은 감동했다. 특히 젊은 연인들은 할아버지와 화련의 사랑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곤 했다. 대학생이 된 나는 시계 수리를 배웠다. 할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남기신 시계들 속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다. 처음 시계를 분해했을 때 내 손이 떨렸다.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간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기했다. 어느 날 같은 수업을 듣는 선배가 물어봤다. 왜 시계 수리를 배우냐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고 싶어서라고. 선배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너는 시간의 의사가 되고 싶은 거네. 졸업 후 나는 마을에 작은 시계 수리점을 열었다. 할아버지의 공방 옆자리에 있는 작은 가게였다. 간판에는 시간의 치유사라고 썼다. 화련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첫 손님은 중년 남성이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손목시계가 멈췄다고 했다. 시계를 보니 단순한 수리로는 안 되는 상태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을 매달려서 결국 시계를 되살렸다. 시계를 받아든 남성이 말했다. 이제 아내가 다시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뿌듯했다. 내가 수리한 것은 시계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었다. 그렇게 하나둘씩 손님들이 찾아왔다. 할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회중시계, 첫사랑의 선물이었던 손목시계, 돌아가신 자식이 마지막에 남긴 탁상시계. 각각의 시계에는 이야기가 있었고 나는 그 이야기들의 치유사가 되어갔다. 어느 날 화련이 찾아오셨다. 손에는 낡은 시계 하나를 들고 계셨다. 정우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만드셨던 첫 번째 시계라고 했다. 5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시계를 열어보니 내부가 상당히 손상되어 있었다.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였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수리했다. 할아버지가 만드신 시계를 고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이어받는 일 같았다. 한 달 후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련은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다. 정우 씨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나도 가슴이 벅찼다. 지금은 시계 수리점을 운영한 지 5년째다. 작은 가게지만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정말 수리하는 것은 시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라는 것을. 오늘도 새로운 손님이 왔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연인에게서 받은 시계가 갑자기 멈췄다고 했다. 시계를 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단순히 태엽이 다 풀린 것이었다. 태엽을 감아주니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성은 신기해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관심과 정성이라는 태엽을 감아주기만 하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화련이 찾아오셨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하셨다. 정우 할아버지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55년이 되는 날이라고. 함께 박물관에 가서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자고 하셨다. 박물관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사진과 말년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다. 화려는 사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정우 씨, 서유리가 당신의 뒤를 잇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알아요. 시간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시간을 초월하는지도.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시계들처럼 저도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들을 지켜나가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시계를 꺼내 보았다.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시간을 재는 소리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심장 소리라는 것을, 화련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리듬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리듬에 맞춰 살고 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화련의 기다림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어받아 살고 있다. 시계 수리사 강서율로서가 아니라 시간의 치유사로서, 사랑의 전달자로서 말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기억하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랑이 시계처럼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다. 몇 해 전 나는 특별한 의뢰를 받았다. 한 노부부가 찾아왔는데 결혼 50주년을 맞아 서로에게 선물할 시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정우 할아버지와 화련을 떠올렸다. 50년 전 신혼 시절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공장에서, 할머니는 시장에서 일하며 서로를 지켜왔다고. 자식들을 키우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내며 지금까지 왔다고. 그들의 손을 잡은 채로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았다. 시계를 만들면서 나는 각별히 정성을 들였다. 할아버지의 시계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할머니의 시계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넣었다. 그리고 시계 뒷면에는 서로의 이름과 함께 영원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시계를 완성해서 전해드렸을 때 두 분은 눈물을 흘리셨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 시계처럼 우리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물으시자 할아버지가 대답하셨다. 시계가 멈출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시간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할아버지와 화련의 50년 기다림도, 이 노부부의 50년 동행도 모두 시간보다 강한 사랑의 증거였다. 작년 가을 화련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 병원에 입원하신 그녀를 문병 갔을 때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서유라, 나도 이제 정우 씨 곁으로 가야 할 것 같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줘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울었다. 하지만 화련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표정 같았다. 화련은 그의 겨울,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마지막까지 정우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시계를 가슴에 안고 계셨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다. 화련의 유언에 따라 그녀는 할아버지 옆에 묻히셨다. 비석에는 사랑하는 정우에게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마이너스 하연이라고 새겨졌다. 그 글씨를 보며 나는 비로소 그들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박물관에는 새로운 전시가 추가되었다. 화련이 남기신 일기와 편지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만든 마지막 시계까지. 방문객들은 그 전시를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시간은 정말 신기한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것이다.
할아버지의 과거가 내 현재가 되었고 내 현재가 누군가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화련에게 전해졌고 그들의 사랑이 나에게 전해졌다. 시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지만 동시에 소중한 것들을 남겨주기도 한다. 할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시계들이 남아있다. 화련도 떠나셨지만 그분의 사랑 이야기가 남아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떠날 것이지만 내가 수리한 시계들과 내가 전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오늘도 나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시계를 보며 다짐한다. 이 작은 시계 속에 담긴 거대한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고. 시간은 흘러도 사랑은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나누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